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두 축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등록기관의 활동, 또 하나는 그 연명의료 계획서와 이행서 작성과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축 중에 하나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현장의 운영 사례 등을 좀 발표를 듣고 싶어서 각당 복지재단 이혜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혜원 팀장님께서는 사회복지와 음악치료를 전공을 하셨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교육이라든가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사업본부에서 팀장으로 실무를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연명의료관리기관과도 긴밀한 그런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혜원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당복지재단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실무를 맡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인 저희 각당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각당복지재단 소개와 활동 현황, 상담자 관리, 상담 사례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여 등록 인가된 비영리 단체로서 인류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 정신을 심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죽음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말기 환자를 보살피는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하므로 사랑의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년 12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각당은 설립자이신 고 라이진 박사의 아호로 깨달을 각 집당자를 써서 깨닫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각 회 이름마다 연구 혹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각당복지재단은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사회 발전을 이룩하며 화해와 사랑의 사회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정신으로 이 땅의 자원봉사 정신을 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업본부 조직은 회장, 본부장, 팀장, 총무와 67명의 상담자들이 함께 본부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등록기관으로 인준이 된 후에 저희가 가장 주력한 부분이 상담자 교육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이니만큼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대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의향서 지원 사업 첫 해인 2018년에는 사업 설명과 상담사 OT를 했고 2차 교육에서는 임종기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3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는데 변경된 연명의료 결정법, 또 연명의료 결정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 다음에 병원 호스피스를 경험으로 본 대상자와의 대화 기법에 대한 교육을 했고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었던 2020년에는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튜버 교육을 진행하고 2차 교육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인 올해는 두 차례의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이었던 지난 8월 20일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 교육은 주 내담자인 노년층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의 역할을 정해 상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봄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지사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상담자들은 그동안 일 중심의 상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상담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그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교육의 웹자보와
그리고 유튜버 교육을 받으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담자의 모습,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난 후 단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상담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단의 OT를 거쳐서 상담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3개월간 활동이 없는 상담자는 자격 정지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찾아가는 강의 및 상담 시에 인원이 많아 5명 이상의 상담자를 파견할 시 담당자가 함께 가서 원활한 상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실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고 상군 직원 및 등록자가 상담을 합니다. 사전에 전화로 방문 상담 요청 시 시간 예약을 하도록 독려하고요. 내방 상담과 출장 상담 시 모두 상담을 마치면 상담일지 작성을 합니다. 상담 후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일지는 기록합니다. 전화 상담 시에도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 현황, 첫 번째로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현황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실 상담, 가정방문 상담,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 건수를 보면 2019년에는 왕성하게 활동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에 비해 약 3.79%인 426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조금 늘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4일 현재 아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10월 말 기준이었고 지금 이제 11월 24일 현재로 제가 다시 작성을 해서 1065건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정방문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건 한 건마다 가까워 방문해서 혹은 기관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활동한 상담자들의 땀과 노력이 느껴져 표기된 숫자에 감동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방문 상담의 모습인데요. 보통 정신은 명료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전화를 해서 작성 의사와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 몇 가지 확인을 한 후 상담자를 파견합니다.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찾아가서 상담 지원 및 작성을 하게 되는데 방문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하기를 요청합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방문 상담의 통계입니다. 2019년에는 11,227건 중 방문 상담은 3.1%인 349건이었는데 올해는 1,065건 중 145건으로 13.61%가 방문 상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상담사들이 열심히 그 방문으로 활동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강의 및 상담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요. 복지관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 요청을 받으면 강사를 통해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주는 동안에 기관에서는 작석 희망자를 파악해서 인원을 저희에게 알려주면 제시된 인원에 맞게 상담자를 파견해서 상담 및 작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지자체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웰다잉 문화학선이 자연스럽게 의향서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냥 의향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저변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그 웰다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게 의향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인데요. 성북구, 강서구, 동작구, 은평구 등에서 참여를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 예를 들면 인생사진 찍어드리기, 북콘서트, 웰다잉 연극 공연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고 의향서 작성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 상담자 정기 파견도 하고 있는데 2곳의 병원과 3곳의 복지관에 상담사를 파견해서
병원이나 기관에 찾아오시는 내방객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상담이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강북 삼성병원은 상담이 재개되었고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상담자가 일주일에 3번을 가서 외래 환자나 가족, 입원 환자, 병원 직원들의 상담 지원 및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3번의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해마다 이슈를 주제로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고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2020년에는 팬데믹 시대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그리고 올해는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자문회의를 통해서 등록기관이 담당해야 할 의향서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문위원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웰다잉 연극 공연인데, 아까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웰다잉 연극을 통해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은 쉬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공연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강남 노인복지관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웰다잉 연극단은 지금까지 약 175회 공연을 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극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여행길로 연극 공연이 끝난 후에 작성 희망자들은 상담을 통해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연극 배우 중 몇 사람은 의향서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마을축제나 박람회, 그리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샌덱스 박람회 등 찾아가는 상담소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의향서 작성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SNS 활용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어서 수차례 그 방송으로 나가서 많은 그 전화도 연락을 받고, 그리고 상담을 가서 직접 지원을 가기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거나 작성한 분의 가족, 혹은 상담자들 중 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거나 의향서를 소개하는 글을, 그리고 혹은 작성 후의 느낌을 글로 쓰도록 장려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므로 우수 사례를 선발해서 공유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과 펼치는 데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 응모전을 했는데요. 또한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 공모였습니다. 고퀄리티는 아니었어도 상담자들이 자신의 솜씨로 영상을 제작해서 출품을 하면 유튜브 계정에 올려서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관심을 나타내며 즐거워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상담 사례인데요. 상담실로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상담자들이 찾아가서 작성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시각, 청각, 신체장애인과 경도인지장애, 독거노인, 무연고자 등의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청각장애인과 어르신, 그리고 시각장애인 어르신입니다. 청각장애인 어르신은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들으실 수 있다고 해서 종이를 돌돌 말아 작은 쪽은 할머니 귀에, 그리고 큰 쪽은 상담자 입 방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을 함으로 겨우 상담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상담이 수월하기는 한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워 그런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되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천적인 경우보다 중간에 시력을 잃은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도 많고 성격이 난폭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시설에 가서 작성 지원을 했을 때 작성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던 그런 어르신입니다. 무용고자 시설에 또 저희가 갔었는데요. 상담비 작성 지원을 하면서 거리의 무용고자와는 달리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비교적 소통이 잘 되어서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몇 분은 자신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 빨리 죽이려고 하냐면서 기관 관계자들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웰다잉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주에 걸쳐서 교육과 상담 및 작성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어느 날 한 요양보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일본인인데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 예정이라 의향서 작성을 해야 한다면서 방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인이라 이거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자신이 중간에서 소통을 하겠다고 해서 무엇보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상담자가 가서 작성 지원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저희 기관으로 연결되어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희망대로 작성을 완료하게 하는 노력이 매우 돋보인 사례입니다. 요즘은 자기를 돌보는 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이 기관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실행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군데 등록기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이 해결된다는 건 개선 방안도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여쭤봤더니, 첫 번째가 상담자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기기 사용이 용이한 젊은 층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은 노년층들은 상담자가 되려고 열의는 많은데 인증서 만드는 일부터 등록하는 과정까지 정말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태블릿 PC 사용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종이서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익숙해지면 공단 등으로 가서 노년층을 훈련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등록기관 간에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상담자들이 교제도 나누고 또 역량 강화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근 직원 급여 문제입니다. 저희는 물론 그렇지 않은데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전에는 몰랐는데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있는 경우에 직원보다 노인 일자리 상담자의 급여가 더 높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텐데 이런 인건비 문제도 또 상담자들 간의 유화감으로 조성될까 봐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가장 춥고 힘든 1, 2월에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상담자들의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들이 상담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 맞춤 상담 매뉴얼 및 상담 도구가 극히 적은 수가 보급이 되어 저희처럼 방문을 많이 하는 기관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좀 더 늘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인 각당복지재단의 사업 현황과 상담 사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향서 작성에 앞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개인의 삶과 존엄함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 및 작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혜원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 등록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상담사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법률이라던가 규정이라던가 이런 문헌을 통해서 주로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잘 알게 됐고 아마도 그 덕분에 저희가 제도 시행 3년 반 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100만 건 등록이라는 소기의 그런 성과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발표, 예, 서울대병원의 최원호 선생님께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관련된 현황과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 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도 가장 우수하게 잘 운영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연구자분들께서도 운영 현황과 사례를 들으시면서 좀 많은 그런 힌트라던가 현장의 상황을 잘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최원호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에게 발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주제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 관련 국내 현황 및 사례, 그중에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국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전체의 현황이나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병원에서 운영 중인 윤리위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고 느낀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유를 하는 것이 20분간 주어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의료기관마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역할 또한 다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는지 하나의 예시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공유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조직 구성이 되어 있고 기능과 역할은 어떠하며 표준 운영 지침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운영 프로세스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의 사례 현황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수의 중증 질환자의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서 총 1,760여 병상 그리고 8,600여 명의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이전에는 법무팀에서 주관을 하는 병원 윤리위원회가 있었으나 주로 의료 분쟁 사례를 다루었었고 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임상윤리위원회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4가지 항목 이외에도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결정 갈등 시 요청한 사항의 심의 그리고 장기이식 대상자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과 함께 초대 허대석 교수님을 저희 초대 위원장님으로 호선을 하여 1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5년부터 자발적으로 임상윤리 자문과 교육을 진행을 해왔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임상윤리 자문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기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윤리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현재는 총 19분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여 원장이 임명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여 각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서 특별히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임명을 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을 임명을 하고 안건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하게 간사는 2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상시 처리하고 윤리위원회 상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간사와 행정 간사를 두어 업무를 상호 보완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크게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분을 하고
다양한 고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역의 다학제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의 역할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다양한 행정 지원이나 심의 준비, 질 관리, 관련 연구는 주무부서인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심의나 환자, 가족, 의료진 상담, 교육, 통계 분석 등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크게 구분을 지어보면은 정책과 심의, 상담, 교육, 그리고 질관리의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다학제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성입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법학자, 윤리학자, 종교인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직역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립하는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입장 차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중한 생명을 다룬다라는 특성을 함께 하고 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획일화된 하나의 정답 도출이 아니라 최선의 이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주체도 다양하게 상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의료진이나 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운영 지침 마련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저희 기관도 처음 윤리위원회 등록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 있었고 그와 함께 급조된 지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침이 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좀 더 표준화된 운영 지침의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참고 문헌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병원 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총 308개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고 1년 8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에 전국 윤리위원회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문항 중 한 질문이 매우 흥미로웠었는데요. 그 질문은 기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몇 차례 개최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윤리위원회가 설치 전에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된 건수가 한 번도 없었던 곳이 60%, 그리고 1회에서 3회까지 있었던 곳이 거의 29%, 거의 90% 수준이었고 설치된 이후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한 번도 없었던 곳이 24%, 그리고 1회에서 3회까지 있었던 곳이 56%로 합산하면은 80% 수준이었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3회 이하로 개최된 곳이 80%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었는데요. 사람의 생사가 함께하는 이런 의료 공간에서 정말 윤리적인 이슈가 없어서 개최가 되지 않았는지, 다른 문제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참고 문헌에서는
윤리위원회 종사자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는데 실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현장을 지원하는 상담 및 자문 기능보다는 행정 절차에 치중되어 있고 그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기간이 34%, 공식적인 자문보다는 개인적 자문이 가장 많았다라는 응답이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슬라이드의 설문 연구에서는 담당자 71%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표준 운영 지침이 없다는 응답이 30%, 그 중에서도 94%는 표준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필요성들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발판을 삼아 오랜 시간 논의의 과정을 거쳐 표준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정한 표준 운영 지침이 모든 다른 의료기관에 맞는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마련한 표준 운영 지침을 배포를 하였고 배포된 표준 운영 지침은 윤리위원회의 주무부서인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실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배포를 하였습니다. 마련된 표준 운영 지침에서 저희 위원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이 이 원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본 원칙을 구상할 때도 토시 하나, 순서 하나에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1번 기본 원칙은 윤리위원회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제1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실제로 저희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안건 접수는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주체인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위원회에 안건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태는 유선이나 타과 의뢰 혹은 자발 방문 등 다양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윤리상담을에서 작성을 통해서 안건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리상담을에서는 병원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윤리라고만 검색을 해도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 구성된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의뢰 사유를 작성을 하여서 그룹웨어에서 결제를 하여서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상담 의뢰서 혹은 타과 의뢰, 유선 문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뢰가 접수가 되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기능은 크게는 세 가지의 기능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건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가 되는 전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그 윤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심의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소위원회인데 윤리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위원회 내부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소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심의 기능보다는 자문 기능을 하며 전체 위원 심의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으나 윤리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의뢰가 늘 공식적인 윤리상담 의뢰서를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임상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고 전체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하기 전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7월부터는 윤리위원회 소속인 완화의료 의사 그리고 위원회 간사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3인으로 구성된 임상윤리 자문팀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임상윤리 자문팀은 독립적으로 자문을 주고 끝내려는 목적보다는 환자, 가족, 의료진의 상담과 임상적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을 하여서 신속하게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환자, 가족, 의료진 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윤리위원회에서 상정이 필요할지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하고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식도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윤리상담 의뢰서가 작성이 되면 간사가 사안을 확인을 하고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 면담을 진행을 하고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님께 심의 상정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사안을 파악하여 전체 위원회로 진행을 할지 소위원회로 진행을 할지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전체 위원회 심의로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심의 결과 통지서를 의뢰자에게 발송을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소위원회로 진행을 한다면은 소위원회 윤리자문을 통해서 윤리자문 회신서를 발송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위원회의 심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 기관에서는 논의되는 안건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다양한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청취를 하고 논의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하는 데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 위원회 심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심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심의를 진행을 해보신 실무자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바쁘신 위원님들을 과반 이상을 한 날 한 장소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가 개최만 되면은 그 뒤에 논의 과정은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위원회 개최가 되면은 순서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위원회 안건에 전차 회의 보고를 하고 사안을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 접수된 안건의 안건 브리핑을 기본 의료 정보나 면담 기록을 요약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안건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이후에 담당 의료진이 입장을 하여서 의학적인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담당 의료진이 퇴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시 환자나 가족분들이 위원회에 입장을 하여서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환자 가족이 퇴장한 이후에 안건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위원 간의 논의와 결과 정리의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폐회를 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심의 사례 현황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 안건을 통계를 매년 잡았을 때 매년 평균적으로는 연간 20여 건의 사례를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의 진행되는 안건들이 뜯어보면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안건들을 정리해서 구분을 지어보면은 크게는 다음과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법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이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초기로서 법 적용 자체의 혼선으로 인한 의뢰가 주를 이루었었다면은 2019년부터는 임종기가 아닌 환자의 치료 중단, 신생아의 치료 중단, 대리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례를 주로 다루었으며 2020년에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임종기가 아닌 환자의 치료 중단 문제와 대리의사 결정 문제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색 지대에 대한 안건에 집중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윤리위원회의 활동 현황은 매년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사업 보고서로 엮어서 발간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각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위원회의 진행이나 역할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비교도 하고 살펴보아야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유지 발전도 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윤리위원회 심의 진행 사례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전국 의료기관들에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저희 이유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의 상황과 사례를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활발히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은호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기관 간의 그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운영, 특히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법에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 몇몇 조항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기관 자체 내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물,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된 데에는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사례만큼 많은 고민의 그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연자 국립암센터 최미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전국에 12개가 지정되어 있는 공용윤리위원회 중 한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기관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미영 선생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이시면서 현재 연명의료 담당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미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의 최미영 간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법의 기본 원칙은 모든 환자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환자의 의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중 국립암센터는 중앙호스피스 센터로서의 기능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또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그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2018년도 4월에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관할 지역인 경기 인천, 2020년도부터는 경기 지역을 관할하여 그 공용윤리위원회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마다 관할 지역을 통해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위탁 협약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의료기관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주신 덕에 지금 위탁 협약 기관 수가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은 2020년도 관리기관 연보에서도 보시다시피 수도권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지역이 두 번째로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를 많이 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병원, 요양병원들은 설치 기관 수가 적기는 한데요. 공용윤리위원회가 주로 공약하는 기관들이 주로 병원, 요양병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미협약 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공용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지금 경기 지역에 총 10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멀게는 안성시까지 그 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면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홍보활동에 함께 참여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홍보가 불가능해서 비대면으로 그 홍보를 활동을 시작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관할 지역에 있는 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물품들을 발송을 해서 우편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신청이 되면 그 위탁 협약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서명한 이후로 해서 1년 동안 협약이 유지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1년마다 갱신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약을 맺게 되면 그 위탁 협약 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는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환자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담당 교체에 대한 심의,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에 관련된 상담, 그리고 의료 윤리 교육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탁 협약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가 그 협약기관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알리고 그에 따른 서식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자와 관련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집체교육 외에도 위탁 협약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협약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 대상자는 서식 작성을 하는 의료진이 이제 메인이긴 한데 그 외에도 행정직이나 그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기관 대상으로 그 협약기관장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협약기관들이 서식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용윤리위원회로서 지원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협약기관 대상으로 해서 협약 기념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용윤리위원회의 협약기관을 알리는 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 현판 제작을 통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그 기관이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려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를 독려를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협약을 하게 되면 교육 외에 그 위탁 협약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더라도 그 실무진들이 자기 본인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절차가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를 모르는 그 직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원하신 방문객인 환자 보호자분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한 병원인 것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러 갈 때는 사전유명 의료요양서 등록기관 담당자와 같이 가서 즉석에서 사전유명 의료요양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작성 등록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협약과 관련된 것들, 그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협약 관련 상담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절차 이행에 관한 문의들도 다양하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기관의 서식 등록이 어떤 서식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 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하고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한 서식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관마다 그 월별로 등록된 서식 중에 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작성해서 협약 기관들 담당자들한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서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 회람을 하고 있는데요. 요 월별로 이런 회람한 사항들, 상담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 및 상담 기록실을 첨부하여 매월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정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그 저희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후에 3년이 조금 넘게 공용윤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처음 그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협약 기관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협약 기관 신청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서 원인이 혹시나 위탁 협약 비용의 문제로 협약을 하지 안 하는 거는 아닐까 해서 관리기관에서는 그걸 좀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국고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고에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병원들이 아주 많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요청 기간이 그렇게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아직까지는 이제 자체 서식인 DNR로도 크게 그 병원에서 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윤리위원회 설치 자체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하는가 그런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공용윤리위원회에 협약을 해서 위탁협약을 하더라도 자체 그 기관 내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이제 선정을 해서 업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더 증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아서 오히려 그냥 제도 이거를 협약을 하는데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 의료기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했더라 하더라도 협약을 한 의료기관들은 그래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비해서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관심이 많다고 해서 서식 작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연명의료 제도를 서식을 등록한다고 해서 우리 기관이 뭔가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시범수가 사업을 대상을 조금 확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수가 사업 이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연명의료 지원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식을 몇 개 작성을 등록을 해서 수가를 받는 것보다 이런 인력을 구성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더 부담이 된다 해서 그걸 하지 않은 이제 기관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위탁 협약 기관이 이 코비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큰 타격을 받는 기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한 협약 기관 중에 3개 기관 정도가 이제 폐업을 한 상황에서 협약이 해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병원이 폐쇄가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한 경제적 타격 문제로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 제도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원인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서식 작성 등록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기보다는 협약을 통해서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내원한 환자가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른 서식 등록을 했는지 조회하는 목적이 주 목적인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협약 기관을 지금 10개 정도의 협약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협약 기관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 기관 수를 늘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는 하는데 이미 협약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식을 작성 등록하고 절차에 맞춰서 이행하는 병원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적으로 이 기관들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그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있을 경우 접근성을 얼마나 증대를 시키고 질적으로 얼마나 그 돌봄 계획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저희 기관뿐 아니라 이 12개 모든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모든 고민을 갖고 있고 관리기관 입장에서도 그거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제도가 개선이 되고 하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많은 협약기관을 늘려서 그 기관들이 제도에 맞춰서 그 알맞는 사전 돌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현재 최미영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된 프로그램은 오늘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모신 전문가분들께 단순하게 발표만 듣고 이제 이 세션을 종료하기에는 많이 아쉬워서요. 지금 화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연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좀 짧게라도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자분들 좌정하신 이후에 Q&A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많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그런 정성을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표자분들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재하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해외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언급하신 나라들의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랑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접목할 만한 정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짧게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당장 적용 가능한 거는 상담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려면은 기회도 많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상담이 아니라 초기 상담과 또 추가 상담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수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제 그런 방안을 당장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지금 상담 대상으로 저희는 법적으로는 말기능 환자에 대해서 인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진단 시점에서 이런 기회 제공, 정보 기회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상담을 한 번 상담이 아니라 중복 상담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보 제공을 말기능 혹은 또 임종 과정에서 그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증 질환을 진단 시점이나 또 그전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복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정된 정규 수가 부분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이 정보 제공 시기를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처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혜원 팀장님께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상담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라는 질문과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의 그 어려운 점은 뭐 특별히 없기는 없는데 그래도 인제 지금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지만 이제 그 쪼끔 이제 풀리면 많이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인력이 인제 쪼끔 부족한 인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제 노인 일자리가 인제 전국 단위로 그 확산이 돼서 이제 상담사가 좀 이렇게 우리 상담사들이
어떤 그 페이도 좀 받으시면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책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의향서 작성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독거노인이나 또 그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출입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서적인 돌봄까지 같이 좀 지원이 된다면 훨씬 그 상담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상담사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세션 1에서 이일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대 방안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권리기관의 입장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원호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심의 현황 안건을 그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실 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대리 의사결정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 대리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여쭙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그 심의를 진행해 보면은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취약한 계층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족 구조도 요즘은 많이 복잡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가족과 연을 끊고 산다라고 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매우 많이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지는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매우 곤란한 상황들이 환자뿐만 아니라 담당 의료진들도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뭐 예를 들면 뭐 30년간 연을 끊고 지냈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서 연명으로 중단을 할지 말아야 될지 그 가족에게 묻는다는 게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뭐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제 가족 중심 문화의 사회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가족 구조가 많이 변화했던 이 시점에서도 가족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맹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선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대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의 논의도 조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은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단순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 내에서 조금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책적 적식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잘 적절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대리 의사결정 문제, 아마 조만간은 좀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미영 선생님께 질문인데요. 지금 암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권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1세션에서 조금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한 위탁기관들이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세션 1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약기관들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제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을 사용하는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서식에 대한 내용이나 논의를 원하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서식에 따른 그 작성이 좀 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가가 지금 분수가로 반영이 되면서 그
여기 연명의료 지원 인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연명의료 중단도 결정 절차를 할 수 있는 그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거도 수가에 반영이 되니까 서식 작성할 수 있는 조금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관리기관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가가 다행히도 좀 개선이 돼서 의료 현장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저희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 발표자분들, 그리고 계속 저희 특별 심포지엄을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것으로서 오늘의 특별 심포지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많은 연자분들이 이제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의료인력학회에 이렇게 몸담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시는 데 이렇게 결정적인 또 도움이 되는 단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희 장시간 동안 연명의료 결정제도 특별 심포지움에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 좌장님과 발표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런 논의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계 전문가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